신바트의 모험. 라시드 칼리프가 통치하던 시절 바그다드에 힌드바트라는 가난한 짐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할 때가 많았어요. 매우 더운 어느 날 그는 낯선 거리를 따라 짐을 나르다가 지쳐서 대저택 옆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힌드바트는 그처럼 쾌적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어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앉아있자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해주고 달콤한 냄새가 피곤을 누그러뜨려 주었어요. 그는 이처럼 훌륭한 집에 누가 사는지 궁금하여 하인에게 물었어요. 세계를 항해한 그 유명한 뱃사람 신바트를 모른단 말이오? 하고 하인이 대답했어요. 힌드바트는 말했어요. 신바트의 운명과 내 운명은 어찌 이리 다르단 말인가? 그는 이처럼 부자로 살고 나는 가난뱅이로 사니 대체 그에게 무슨 재주가 있는 것일까? 그때 신바트가 우연히 그 말을 듣고 그처럼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사람을 시켜 데려오게 했어요. 이리하여 힌드바트는 하인을 따라 화려한 식사가 차려져 있고 멋진 손님들이 모여있는 커다란 집으로 들어갔어요. 가난한 짐꾼이 매우 어색해하자 신바트는 그를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오른쪽 옆에 앉히고는 직접 음식을 권하고 탁자 옆에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훌륭한 포도주도 따라주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신바트가 힌드바트에게 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평을 하는지를 물었어요. 가끔 지쳐서 기분이 안 좋을 때면 헛소리가 나오곤 한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재산은 노력 없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널 위해 내가 여행을 다닌 역사를 얘기해 주지.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얼마나 멋진 모험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신바트는 자신의 첫 번째 항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주 젊었을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 그래서 나는 신나게 돈을 쓰며 살았지. 호화롭게 말이야. 그러다가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으니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즉시 깨닫고 부소라에 사는 상인들에게 나머지 돈을 투자하여 그들과 함께 항해에 나섰지. 페르시아만을 건너 인도 제국으로 가는 항해였어. 항해 도중 우리는 몇몇 섬에 들러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했지. 어느 날 우리는 항해를 하다가 바람이 크게 불어 작은 섬 옆에 배를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어. 물 위로 살짝 올라와 있는 푸른 목초지 같은 섬이었지. 선장은 돛을 거두라고 명령하고는 섬으로 가보고 싶은 사람은 가도 좋다고 허락했지. 나도 섬으로 간 사람들 중 하나였어. 바다를 항해하느라 지친 몸을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섬이 출렁거리기 시작했어. 우리는 바닥에 이리저리 내팽개쳐졌지.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 섬이 출렁거리는 것을 보고 우리한테 빨리 다시 배에 타라고 소리쳤어. 그렇지 않으면 바닷속으로 모두 빠져 죽을 거라고 말이야. 우리가 섬으로 생각했던 땅은 나중에 알고 보니 바다 괴물의 등이었던 거야. 가장 민첩한 선원은 작은 범선으로 올라탔고 다른 선원들은 헤엄쳐 갔지. 하지만 나는 그 괴물이 바닷속으로 첨벙 뛰어들 때까지도 여전히 등에 타고 있었어. 도망칠 겨를이 없어서 불을 지피려고 배에서 가져온 나무 토막 한 개를 겨우 손으로 잡았지. 그때 범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배에 탔고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던 사람들도 구해낸 다음 선장은 때마침 불어오는 순풍을 이용할 작정으로 돛을 올리고 항해를 계속했지. 그래서 나는 배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어. 나는 파도에 몸을 내맡긴 채 둥둥 떠다녔어. 그날 내내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바다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쳤지. 힘이 다 빠지고 살아날 희망을 잃을 무렵 다행히도 파도에 휩쓸려 어느 섬에 닿게 되었어. 나는 나무 뿌리를 잡고 겨우 가파른 제방을 올라가서 반쯤 실신한 상태로 땅바닥에 누워 있었지. 태양이 솟아오를 때까지 말이야.
살아나려고 안간힘을 쓴 데다가 먹지도 못해서 그때까지도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먹을 만한 식물을 찾아 나섰지. 다행히도 먹을 만한 것도 찾고 훌륭한 물이 있는 샘물도 찾아 기운을 회복할 수 있었어. 그러고 나서 섬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 그 사람은 나에게 누구냐고 물었지. 내가 겪은 모험에 대해 얘기해주자 그는 내 손을 잡고 동굴 속으로 안내했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 나도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그들도 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군. 나는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어. 내가 그들에게 사막에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들은 자신들이 그 섬의 통치자인 군주 마하라자의 마부들이라고 대답했어. 마하라자 왕의 말들을 몰고 궁전을 향해 곧 출발할 것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내일 출발할 예정인데 내가 하루만 늦었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했어. 그 섬에서 사람이 사는 곳까지는 아주 멀어서 안내자가 없이는 그곳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했을 거라더군. 마부들이 출발할 때 나도 따라 나섰어. 그들은 나를 마하라자 왕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왕은 내가 겪은 모험담을 듣고 매우 흥미로워하면서 언제까지라도 그곳에 묵어도 좋다고 했어. 나는 상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상인들과 만나 혹시 낯선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다녔지. 어쩌면 바그다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서 말이야. 마하라자 왕이 다스리는 수도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날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배들이 드나드는 훌륭한 항구가 있었거든. 또한 학식 있는 인도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에도 자주 드나들며 그들의 대화를 즐겨 듣곤 했어. 하지만 동시에 나는 마하라자 왕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도 신경을 쓰고 왕의 주변에 있는 총독들과 속국인 소왕국의 군주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지. 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수천 가지 질문을 했어. 나 또한 그들의 법과 관습에 관해 익히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했지. 그런데 마하라자 왕이 다스리는 섬 중에 가세이라는 섬이 있었어. 밤마다 그곳에서 북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들이 말했지. 그래서 선원들은 그곳에 대지열이란 정령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나는 그 신기한 곳을 가보기로 결심했지. 그런데 내가 본 것은 그곳으로 가는 길에 있던 길이가 50m와 100m 되는 물고기들 뿐이었어. 물고기들은 다행히 우리를 해치기보다는 우리를 두려워했어. 너무 겁이 많아서 막대기 2개를 부딪히거나 가판을 두들기기만 해도 도망을 갔지. 또 머리가 올빼미같이 생긴 물고기들도 보았어. 섬에서 돌아온 후 부두에 나갔는데 내가 타고 항해했던 배가 도착하여 선원들이 짐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짐짝에 새겨진 내 이름을 보고 선장한테 가서 말했지. 제가 바로 선장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신바트입니다. 저 짐들은 제 것이죠. 선장은 내 말을 듣더니 이렇게 외쳤지. 맙소사. 요즘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 사람들 간의 믿음이 사라졌어. 신바트, 당신이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우리 선원들도 보았는데 당신이 신바트란 말이오. 참으로 파렴치하군. 겉모습은 멀쩡하니 정직하게 생겼는데 자기 물건도 아닌 것을 차지하려고 끔찍한 거짓말을 하다니. 한참을 옥신각신한 후 선장은 내 말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고 다른 선원들이 나를 알아보자 내 물건을 건네주며 살아난 것을 축하해 주었지. 나는 내 짐 속에서 가장 값진 물건들을 꺼내 마하라자 왕에게 선물로 주었어. 그러자 내가 바다에서 물건들을 모두 잃어버렸을 거라고 알고 있는 왕은 어떻게 해서 그런 진귀한 것들을 구했느냐고 물었어. 내가 그 물건들을 찾게 된 경위를 설명하자 왕은 내 행운을 기뻐해주며 그 선물을 받고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선물로 주었어. 나는 내 물건들을 그 나라 상품들과 바꾼 후
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집으로 향했지. 우리는 여러 섬들을 지나 마침내 부소라에 도착했어. 거기에서 10만 시킨을 가지고 이 도시로 오게 되었어. 신바뜨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멈추고 연주자들에게 이야기 때문에 중단되었던 음악을 연주하라고 명했어요. 손님들은 저녁이 될 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작별할 때가 되자 신바뜨가 백시퀸이 든 지갑을 가져오라고 명하더니 짐꾼에게 주며 말했어요. 힌드바뜨, 이걸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일 다시 오면 내가 겪은 모험에 대해 더 얘기해주마. 짐꾼은 그 같은 영광과 선물에 놀라며 집으로 갔어요. 다음 날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신바뜨의 집을 다시 방문했어요. 신바뜨는 그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준 후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첫 번째 항해 이후 나는 평생을 바그다드에서 살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료한 생활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지. 그래서 두 번째 항해에 나섰어. 우리는 훌륭한 배를 타고 하느님께 아뢰인 뒤 출항을 했어. 섬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고 물건을 교환하여 큰 이득을 남겼지. 어느 날 여러 종류의 과일 나무들이 자라는 한 섬에 상륙했는데 사람도 동물도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는 물가를 따라 뻗어 있는 목초지를 거닐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지. 다른 선원들이 꽃과 과일을 따는데 열중해 있는 동안 나는 포도주와 음식을 꺼내 개울가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잠이 들었어. 얼마나 잤을까? 깨어보니 배가 가버리고 없는 거야. 배가 가버린 걸 알자 덜컥 겁이 났어.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함께 섬으로 올라왔던 상인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 배가 항해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너무 멀어서 시야에서 곧 사라지고 말았지. 첫 번째 항해에서 얻은 것만으로도 평생을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항해에 나선 나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어. 뭘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높이 솟은 나무 꼭대기로 기어올라. 혹시 희망을 가질 만한 것이 없나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지. 육지 쪽을 둘러보자 뭔가 하얀 것이 보였어. 나는 나무에서 내려와 남은 음식을 가지고 그곳으로 다가갔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거든. 가까이 다가가면서 나는 그것이 엄청나게 높고 큰 반구형의 흰 지붕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만져보니 아주 매끄러운 거야. 열린 입구가 있나 하고 빙 돌면서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게다가 너무 매끄러워서 꼭대기로 올라갈 수도 없었지. 둘레가 적어도 50보는 되었어. 그런데 해가 저물 무렵 갑자기 하늘이 짙은 구름으로 뒤덮인 듯이 캄캄해지는 거야.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져서 깜짝 놀랐지. 하지만 그렇게 해를 가리며 나를 향해 날아오는 거대한 새를 보고는 그보다 더 놀라고 말았어. 선원들이 대개조라고 부르는 놀라운 새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자주 들은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 커다랗고 둥그런 물건이 그 새의 알일 거라고 생각했지. 잠시 후 새가 날아내려와 알 위에 앉았어. 새가 날아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알 옆으로 바짝 기어갔지. 그래서 커다란 나무 몸통같이 큰 새의 다리 하나가 내 바로 앞에 놓이게 되었어. 나는 새 다리에 내 터번을 단단히 묶었어. 다음 날 아침 대개조가 나를 이 외딴 섬에서 데려가 주길 바라면서 말이야. 그런 상태로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마자 새는 나를 데리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 너무 높아서 땅이 보이지 않았지. 나중에 새가 너무 급속도로 내려앉는 바람에 잠깐 정신을 잃기도 했지만 땅에 내려앉은 것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끈을 풀었지. 끈을 풀자마자 새는 아주 길다란 뱀을 부리에 물고 사라졌어. 새가 나를 데려다 놓은 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
산이 너무 높아서 구름 위로 솟아있는 듯이 보였으며 너무 가팔라서 계곡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 이번에도 난감했지. 새가 날 이곳으로 데려오기 전에 있었던 외딴 섬이나 여기나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계곡을 걷다 보니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뿌려져 있지 않겠어? 어떤 것은 놀랄 정도로 컸지. 처음에는 즐겁게 그 광경을 구경하며 다녔지만 얼마 안 되어 멀리서 어떤 물체가 나타나는 바람에 즐거운 기분이 사라지고 말았어. 참으로 끔찍한 광경이었지. 어마어마하게 큰 뱀들이 나타난 거야. 제일 작은 놈이 코끼리를 한 입에 삼킬 정도였으니까 그 크기가 짐작이 갈 거야. 뱀들은 대개조에게 잡아먹힐까봐 낮에는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나와 활동을 했지. 나는 낮 동안 계곡을 돌아다니며 좋은 장소가 나타나면 쉬었어. 그리고 밤이 되자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동굴로 들어가 낮고 좁은 동굴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 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 하지만 빛이 새어 들어올 수 있게 완전히 막지는 않았지. 그리고는 가지고 있는 식량을 아껴가며 저녁 식사를 했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주위에서 뱀들이 계속해서 씩씩거리는 바람에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지. 짐작이 가겠지만 그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나는 날이 밝아 뱀들이 물러가자 동굴에서 벌벌 떨며 나왔지. 다이아몬드 위를 걸어다녀도 손 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음식을 조금 먹은 후 너무 피곤해서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말았어. 그런데 눈을 감기가 무섭게 쿵 하고 내 옆에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지. 커다란 생고기 덩어리였어. 그와 동시에 여기저기 바위에서 또 다른 고기들이 떨어져 내렸지. 선원들과 상인들이 다이아몬드 계곡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곳에 다이아몬드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할 때 나는 늘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제 보니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야. 그들이 말하기를 독수리들이 새끼를 낳을 때쯤이면 상인들이 이 계곡 근처에 와서 큰 고깃덩어리를 계곡에 던진다는 거야. 그러면 고깃덩어리에 뾰족한 다이아몬드가 박히게 되지. 이 지역 독수리들은 그 어느 곳보다도 힘이 세기로 유명한데 그 독수리들이 힘껏 고깃덩어리를 낚아채 올려서 어린 새끼들에게 먹이려고 가파른 벼랑에 있는 둥지로 가져간다더군. 그러면 상인들이 둥지로 달려가서 고함을 질러 독수리들을 쫓은 다음 고기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를 가져온다는 것이었지. 그때 그 무덤과 같은 곳에서 빠져나올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서 가방에 큰 다이아몬드들을 주워 담고 내 허리띠에 묶었지. 그리고는 터번천을 이용해서 고깃덩어리 하나를 내 등에 묶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어. 바로 그때 독수리들이 날아왔지. 독수리들은 각자 고기 한 덩어리씩을 낚아챘는데 그중 가장 힘센 독수리가 내가 묶인 고깃덩어리를 낚아채어 산꼭대기에 있는 둥지로 가져갔어.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를 질러 독수리에게 겁을 주어 쫓아버렸지. 독수리들이 사냥감을 떨어뜨리고 사라지자 한 상인이 내가 있는 둥지로 왔는데 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야. 하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더니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자기 물건을 훔쳤냐며 따지기 시작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이렇게 불손하게 날 대하지는 않을 것이오. 하고 내가 대답했지. 염려하지 마시오. 당신과 내가 가질 다이아몬드는 충분히 있으니까. 다른 상인들이 가진 것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오. 다른 상인들은 어쩌다 고깃덩어리에 묻어온 다이아몬드만 가질 수 있지만 나는 직접 저기 계곡 아래서 주워왔소. 보다시피 이 가방에 있는 것들을 말이오. 이 말을 하자 다른 상인들이 우리 주위로 우르르 몰려들더니 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 하지만 내가 겪은 모험을 이야기해주자 더욱더 놀라워했지. 그들은 내가 계곡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세운 계획보다도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긴 용기에 더욱 감탄했어. 그들은 자기네 야영지로 나를 데려갔어. 거기에서 내가 가방을 열어보이자 모두들 다이아몬드 크기를 보고 놀라면서 그들이 가본 궁전에서조차 그렇게 크고 완벽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지. 상인마다 각자 자기 소유의 둥지가 있었는데 나는 내가 떨구어졌던 둥지를 소유한 상인에게 원하는 만큼 다이아몬드를 가지라고 권했어. 그런데 그가 한 개만 가져가는 거야. 그것도 가장 작은 것으로 가져갔지. 내가 괜찮으니 더 가지라고 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지. 아니요. 난 이것으로 족하오. 이것 하나면 더 이상 항해를 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재산을 늘릴 수가 있어. 그날 밤 상인들과 함께 밤을 지내면서 내가 겪은 이야기를 재차 들려주었지.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상인들은 무척 흥미로워했어. 나는 위험에서 빠져나온 것이 기뻐서 하늘을 날 것만 같았지. 꿈만 같았어. 정말이지 위험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 마침내 집에 도착하자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듬뿍 나눠주었어. 그리고 어렵게 얻은 재산으로 풍족하게 살았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항해 이야기를 끝낸 신바드는 힌드바드에게 110퀸을 주면서 다음 날 다시 오면 또 다른 모험에 대해 얘기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한가하고 호화로운 생활에 실증이 나서 또 다른 항해에 나서게 되었지. 그런데 우리는 바다에서 거센 폭풍을 만나 표류를 하다가 어느 섬에 닿게 되었어. 선장은 그 섬에 털이 많은 야만인들이 산다고 하면서 곧 우릴 공격할 것이라고 했지. 그 야만인들은 난쟁이들이긴 하지만 불행하게도 메뚜기 떼보다도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를 죽이면 모두가 우리한테 달려들어 우릴 죽일 거라는 거였지. 얼마 후 선장의 말이 증명되었어. 온몸이 빨간 털로 덮인 키가 6미터 정도 되는 무서운 야만인들이 셀 수 없이 헤엄쳐 몰려들어 우리 배를 둘러쌌지. 우리는 섬 안쪽으로 피신해 갔어. 그러다 높고 웅장한 궁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흑단나무로 된 무거운 두 짝의 문이 달려 있었지. 문을 밀치고 마당으로 들어가자 커다란 집이 보였는데 현관 한쪽에는 사람들의 뼈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고기를 굽는 쇠꼬챙이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 뒷문이 삐그덕하고 큰 소리를 내며 열렸을 때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 키가 큰 야자나무만한 무시무시하게 생긴 흑인이 나타났거든. 그는 눈이 이마 한가운데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처럼 빨간색이었지. 그처럼 무시무시한 거인의 모습에 우리는 얼어붙은 죽은 사람처럼 바짝 엎드렸지. 그런데 거인이 우리를 자세히 살피더니 우리 쪽으로 걸어와 나에게 손을 뻗어 내 목덜미를 잡아 올려 빙 돌리는 거야. 푸죽한 주인이 양고기를 살피듯 말이야. 나를 자세히 뜯어본 거인은 내가 너무 야위어서 가죽과 뼈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날 놔주었어.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씩 들어올려 자세히 살폈지. 우리 중에 선장이 가장 살이 쪘었어. 거인은 선장을 한 손으로 집어 올려 달팽이에게 쇠꼬치를 꽂듯이 선장의 몸에 쇠꼬챙이를 꽂은 다음 불을 피우고 구워서 저녁 식사로 먹어치웠지. 식사를 마치자 거인은 현관으로 다시 와 누워서 천둥 소리와 같이 요란하게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 우리는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지. 하지만 다음 날 거인이 외출하자 우리는 복수할 방법을 궁리했어. 거인이 다시 우리 중 한 명을 잡아먹고 누워서 잠이 들면 과감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했지. 그래서 나와 남은 9명은 거인이 코를 골기 시작하자 뜨거운 불로 달군 쇠꼬챙이 하나씩을 들고 거인에게 다가가 동시에 그의 눈을 찔렀어. 거인은 눈이 멀게 되었지. 거인은 우리를 잡으려고 애쓰다가 우리가 숨어버리자 고통에 찬 고함을 지르며 사라졌어.
우리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해안가로 가서 뗏목을 만들었지. 하지만 뗏목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에 거인이 죽기를 바라며 기다렸어. 거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그쳤었거든. 하지만 동이트기가 무섭게 거인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지. 그 거인만큼이나 큰 2명의 거인과 다른 거인들을 데리고 말이야. 우리는 급히 뗏목에 올라탔어. 그러자 우리를 놓치게 되어 화가 난 거인들은 커다란 돌을 집어들고 해안가를 달려 물속까지 들어와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 돌들이 뗏목의 명중에 내가 탄 뗏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라앉고 말았지. 결국 나와 2명의 선원을 제외한 모든 선원들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 우리는 죽으림을 다해 노를 저어서 거인들로부터 벗어났어. 밤낮을 표류하다 마침내 어느 섬에 닿게 되었는데 아주 훌륭한 과일나무가 자라는 곳이었지. 밤이 되자 우리는 해안가로 가서 잠을 잤어. 하지만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어. 엄청나게 크고 긴 뱀이 기어갈 때 그 비늘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지. 뱀은 고함을 지르며 도망치려 애쓰는 선원 1명을 삼켜버리고 말았지. 그 선원을 몇 차례 땅에 내동댕이 치더니 짓뭉갰어. 우리는 멀리까지 도망쳐갔지만 뱀이 그 가엾은 선원을 물어뜯고 뼈를 우적거리며 먹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위험을 감지한 우리는 다음 날 저녁에는 뱀을 피해 높다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 하지만 공포스럽게도 뱀은 나무를 타고 올라오더니 내 아래쪽에 있던 선원을 삼켜버리고 사라졌어. 나는 밤새 나무 위에 있다가 날이 밝자 아래로 내려와서 작은 나뭇가지와 검은 딸기나무와 마른 가시덤불들을 주어서 나무단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것들을 나무 주위에 둘러서 큰 원을 만들고 머리 위쪽에 있는 나뭇가지에도 나무단을 단단히 묶어서 텐트처럼 꾸몄어. 밤이 되자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쪼그리고 앉아서 잔인한 운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방도를 잘 생각해냈다는 만족감에 젖었지. 똑같은 시간에 뱀은 어김없이 나타나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며 나를 삼킬 기회를 엿봤어. 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성벽 때문에 나를 먹을 수가 없었지. 그러자 그 뱀이 날이 밝을 때까지 나를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지켜보는 거야. 무사히 탈출한 쥐를 노리는 고양이 같았지. 날이 밝자 뱀은 물러갔지만 나는 태양이 뜰 때까지 무서워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 해가 뜨자 이처럼 끔찍한 상태로는 더 이상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바다로 달려갔는데 아주 멀리 배 한 척이 보였지.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며 멀리서 내가 보이도록 터번을 꺼내 흔들었어. 다행히도 선원들이 나를 발견했고 선장은 배 한 척을 보내주었어. 내가 배에 올라타자 상인들과 선원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어 어떻게 해서 그런 섬에 가게 되었느냐고 물었어. 내가 그때까지 겪은 일을 이야기하자 그중 가장 나이 많은 선원들이 말했지. 그 섬에 거인들이 산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지. 그들은 식인종으로 사람들을 산채로 잡아먹거나 구워 먹는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 섬에 뱀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나돌아다닌다고 했지. 그들은 내가 그처럼 많은 위험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것을 기뻐하며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 그리고 선장은 2번째 항해 때 나를 버리고 갔던 배의 선장이었는데 누더기가 된 내 옷을 보고 자기 옷을 입으라고 주었어. 내가 같은 배를 탔던 선원이라는 것을 말하자 선장이 소리쳤지. 이렇게 고마울 수가. 내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네. 지금까지 자네 짐들을 잘 보관하고 있었네. 나는 짐을 받아들며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 항해를 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물건들을 좋은 가격에 팔아 이번에도 큰 돈을 벌어 부소라에 도착했지. 그리고 부소라에서 바그다드로 돌아오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고 땅을 더 사들였어.
이야기를 마치자 신바뜨는 힌드바뜨에게 다음 날 저녁 식사 때 다음 이야기를 들으러 오라고 초대하면서 백시킨을 주고 집으로 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또다시 항해를 하게 되었지. 이번에는 페르시아를 통해 항구로 가서 배를 탔어.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거대한 폭풍이 우리를 덮쳤어. 거센 폭풍에 돛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려 배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지. 상인들과 선원들 몇몇은 익사하고 짐들은 모두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고 나는 운이 좋아서 몇몇 상인과 선원들과 함께 판자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조류에 휩쓸리다가 어느 섬에 닿았지. 그 섬에는 과일과 물이 있어서 다행히 목숨은 구할 수가 있었어. 우리는 해안가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해안에서 출발하여 섬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집들이 있었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수많은 흑인들이 주위를 에워싸더니 우리를 붙잡아 각자의 집으로 데려갔지. 나는 5명의 동료들과 함께 어느 집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은 우리를 앉으라고 하더니 무슨 약초를 주면서 먹으라는 몸짓을 해보였어. 내 동료들은 흑인들 중 그 누구도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허기를 달랠 생각만 하고 허겁지겁 먹어댔어. 하지만 나는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 약초를 입에 대지도 않았지. 그런데 그렇게 하길 잘한 것이었어. 조금 지나자 동료들이 분별력을 잃더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짓거려대는 거야. 나중에 흑인들은 야자열매 기름으로 요리한 밥을 우리에게 주었지. 분별력을 잃은 내 동료들은 허겁지겁 먹어댔지만 나는 아주 조금만 먹었어. 그들이 처음에 약초를 준 것은 감각을 무디게 하여 우리 앞에 다가올 슬픈 운명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밥을 준 것은 우리를 살을 찌우게 하기 위해서였어. 식인종들이었던 그들은 우리가 살이 찌면 잡아먹을 속셈이었지.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아무런 분별력이 없는 내 동료들을 잡아먹어버렸어. 하지만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추측할 수 있겠지만 살이 찌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말라만 갔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다 보니 음식을 먹어도 모두 독이 되었던 거야. 나는 점점 더 쇠약해지는 병에 걸렸고 그 때문에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 이미 내 동료들을 모두 잡아먹은 식인종들은 내가 점점 더 마르고 쇠약해지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잡아먹는 것을 자꾸 뒤로 미뤘어. 그래서 나는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지. 그들은 내가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도망칠 기회를 갖게 되었지. 한 식인종 노인이 내 계획을 알아차리고는 나를 보고 큰 소리로 돌아오라고 소리쳤어.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기는커녕 더욱더 속도를 내서 멀리 사라졌지.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계속 달려서 그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7일 동안 과일을 따먹으며 지냈어. 8일째 되는 날 바닷가에 갔어. 나와 똑같이 생긴 백인들이 후추를 따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 그곳은 후추가 많이 자라는 곳이었거든. 그들은 나를 보자 다가와서 아랍어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었어. 나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다니 너무나도 기뻤지. 나는 배가 난파되어 식인종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기까지의 사연을 얘기했어. 그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했는데 대체 무슨 기적이 일어났기에 그들에게서 탈출할 수 있었단 말이오? 하고 그들이 물었지. 내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얘기하자 그들은 매우 놀라워했지. 나는 그들이 후추를 충분히 딸 때까지 함께 지내다가 배를 타고 그들이 사는 섬으로 함께 갔어. 그들은 나를 왕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왕은 참으로 훌륭한 군주였어. 그는 내 얘기를 듣더니 나를 환영해 주었고 나에게 큰 우정을 품게 되었어. 그렇게 해서 나는 그 도시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지.
그런데 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 말을 탈 때 안장이나 굴레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 나는 왕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일꾼을 찾아가 모형을 주면서 안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지. 안장이 완성되자 나는 고급스러운 벨벳과 가죽을 씌우고 금으로 술을 놓았어. 그리고는 대장장이를 찾아가 모형을 보여주면서 말을 탈 때 두 발을 디딜 수 있는 등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 마구가 모두 완성되자 나는 마구를 왕에게 가져가 말 위에 얹어드렸어. 그러자 왕은 즉시 말을 타보더니 아주 만족해하며 많은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지. 그대가 결혼을 하여 그대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잊고 이곳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라노라. 나는 감히 왕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 왕은 궁전에서 아름답고 고결하고 부유한 여인을 내게 주었어. 결혼식을 치른 후 나는 아내와 함께 한동안 아주 평화롭게 살았지. 하지만 나는 그 같은 생활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기회가 생기자 도망칠 궁리를 했어. 도망쳐서 바그다드로 돌아가기를 바랐지. 아무리 좋다 해도 지금의 내 터전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 무렵 내게는 그곳에서 매우 돈독한 우정을 맺은 이웃에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 그래서 그를 위로하러 갔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그를 보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 하느님께서 자네가 오래도록 잘 살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지. 그렇게 덕담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네. 난 오늘 아내와 함께 묻힐 운명이니까.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섬의 법이라네. 항상 어김없이 지켜져 왔지. 아내가 죽으면 살아있는 남편이 죽은 아내와 함께 묻히고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가 죽은 남편과 함께 묻히게 되어 있어. 그 어떤 것도 날 구할 수가 없다네. 누구나 이 법을 따라야 하니까. 이웃 친구가 소름 끼치는 이런 야만적인 관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의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장례식을 도우려고 몰려왔어. 그들은 마치 결혼식처럼 죽은 아내의 시신을 가장 화려한 옷을 입히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해 주었어. 그런 다음 뚜껑이 열린 관에 눕히고 매장지를 향해 출발했어. 남편은 맨 앞장서서 관을 따라갔지. 그들은 높은 산으로 향했고 목적지에 이르자 깊은 구덩이를 막아놓았던 커다란 돌을 드러내고 갖가지 옷과 보석과 함께 시신을 구덩이 안에 눕혔어. 그러자 남편은 친척과 친구들과 포옹을 하고는 물병과 빵, 7덩어리를 가지고 아무런 저항 없이 뚜껑이 열려있던 또 다른 관으로 들어가서 죽은 아내와 똑같은 모습으로 누웠어. 산은 아주 길게 해안가를 따라 쭉 뻗어 있었고 구덩이는 아주 깊었지. 장례식이 끝나자 그들은 입구를 다시 돌로 막고 돌아갔어. 그로부터 얼마 후 나는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어. 내가 극진히 보살펴 주었지만 내 아내가 병들어 죽고 말았거든. 나는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 나라 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왕과 귀족들이 무덤으로 와서 나에게 예의를 갖추어 작별 인사를 했고 나는 아내의 시체와 빵과 물과 함께 무덤에 묻히게 되었어. 음식이 다 바닥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군가 숨을 쉬는 듯이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렸지.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어. 그러자 황급히 달아나는 발소리가 들렸어. 뒤를 쫓아가 보니 저 멀리 별 같은 것이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점 같던 그 빛이 점점 더 커졌지. 나는 그것이 산비탈에 난 구멍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어. 해안 위쪽으로 솟아있는 구멍 말이야. 해안으로 나온 나는 너무 기뻐서 모래 위에서 뒹굴었지.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바로 가까이에 배가 보이지 뭐야. 나는 터번을 흔들었어. 배에 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를 보내주어서 무사히 타게 되었지. 선장에게 배가 난파되어 표류하던 상인이라고 나를 소개하자
그는 내 말을 믿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배에 태워주었어. 오랜 항해를 하는 동안 우리는 여러 항구를 들렀는데 그때마다 나는 많은 돈을 벌었지. 마침내 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바그다드에 도착했어.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겠지. 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느님에게 감사하다는 뜻에서 여러 사원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많이 하고 친척과 친구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잔치를 벌였지. 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일세.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그 돈을 미천으로 삼아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 자네도 아직 젊으니 열심히 일하게나. 포기하지 말고 말일세. 힌드바트는 말했어요.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가난한 짐꾼 힌드바트는 더 이상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어요.